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날아다니고 그걸 발견한 북한이 날선 비판을 했던 그때 대통령과 장관은 박수치며 좋아한 것도 모자라서 5개 사령부에 격려금을 뿌린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드론을 보낸 드론 사령부, 공군 지상 작성사, 한미연합사, 합참까지 무인기 침투 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겐 표창까지 줬다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이 모든 게 바로 계엄의 명분을 삼아서 영구 집권을 꾀하려 했다는 거죠. 국민을 전쟁 위기 한복판에 몰아넣고 권력을 연장하려 한 희대의 사건. 그럼에도 뻔뻔하게 오늘 아침 2차 소환 조사에는 1분 지각했더군요. 외환죄에 국민 능멸죄까지 더해서 당장 재구속해야겠습니다. 7월 5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국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원실 라이브 이건태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의원님께서 검사 출신이시고 예. 민주당에서는 법률 대변인을 맡고 예.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유튜브에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법적 지식이 가장 중심에 있고 검찰의 이 습성에 대해서 가장 또 잘 설명해 주시는 예. 의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혹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세요? 이건태 TV 운영하고 이건태 TV. 예. 지금 몇 명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94만 9천 명입니다. 100만 곧 하시겠네요. 네, 의원님께서 응원 멘트를 한 말씀 네.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 100만 달성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더해서 이건태 TV도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뭐 10분, 20분 늦을 수 있다고는 얘기했지만 아무튼 1분 지각이면 지각 안 한 걸로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출석 시간을 맞췄다고 봐야죠. 그리고 출석 시간을 저렇게 맞추는 게 지금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 입장에서는 내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출석을 늦게 하거나 또는 자기 마음대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일정 조율을 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또 조사받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영장 청구됐을 때 영장 발부 사유에 참작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예상을 하고 판사한테 지금은 이제 조은석 특검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은석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제 영장을 발부를 하는 그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이 이 사람이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그 점을 지금 염두에 두고 제때 출석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월 28일인가요? 의원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그때 한 10일 이내로 윤석열이 구속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이 7월 5일이에요. 네.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인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을 했던 사람을 특검이 부를 때는 부르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고 부르거든요. 예.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은 경찰이 꽤 많이 수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3번이나 소환을 했잖아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내란 수계를 부를 때는 그럼 나왔을 때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경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물을 특검이 다 받아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상당 부분 수사가 돼 있을 거고 그러면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수사를 하겠지만 이번 소환 조사가 절차가 끝나면
저는 영장 청구가 곧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어제만 해도 사실 그렇게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구속영장을 오늘 소환조사 이후에 이제 만지작할 것이다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내란 특검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하도 혐의가 많아서 오늘 다 조사가 힘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소환 조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속 시점이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또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 혐의가 많은 것하고 영장 청구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특수업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또 예완 유치, 또 허위공문서 작성 뭐 이런 혐의들이 있잖아요. 그 혐의 전부를 가지고 영장 청구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영장을 먼저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혐의 전반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부분의 수사가 다 안 되면 또 내일이나 모레 불러가지고 조사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조사 자체는. 그러나 영장 청구는 이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 청구를 할 거고 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은 이 혐의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 확실히 조사가 많이 된 부분만 아마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예상하시기에 좀 편하시게 체포영장 이게 소환 조사 중에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구속영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 없이 그냥 구속영장부터 하는 건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집에 가는 사이에 이런 청구들이 이루어져서 집행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다 조사가 되면 그 시점에서는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을 거고요.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소환을 요구했는데 소환에 불응할 때 소환을 강제로 시키는 영장이에요. 근데 네. 지금 소환을 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체포영장 요건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다 했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특검이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영장을 곧 청구할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 초쯤이 분수령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이런 식으로 조사를 다 하면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할 때 예컨대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증거인멸 교사 네. 그다음에 계엄 선포문의 부소 이게 서명 네. 사후에 했잖아요. 그게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윤석열 내란 수계가 그 특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든 안 하든 성실하게 하든 안 하든 간에 특검 입장에서는 판사한테 제출하는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일단 다 물어는 봐야 돼요. 그 혐의 부분에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하기 위한 그 전 절차로서 특검이 다 물어봐야 돼요. 그 영장 대상한테 특수업무집행 방해 사실에 대해서 쭉 다 물어보고 네. 또 증거인멸 교사, 비합헌 기록 삭제 부분 쭉 다 물어봐야 되고 허위공문서 작성, 계엄 선포문의 서명을 사후에 했는지 이것도 다 사실관계를 일단 다 물어봐야 돼요. 예. 그걸 물어봤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둘러대기적으로 불성실하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성실하게 본인의 입장을 다 조목조목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특검과 윤석열 내란 수계 사이에 주고받는 문답, 치열한 문답이 있었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조사 자체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특검은 지금 다 조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불러 조사하는 김에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허위공문서 작성으로만 영장 청구한다고 내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양 불응금의 외환 유치나 다른 혐의도 다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혐의가 덜 무너진 상태라면 영장 치기 전에 한 번쯤 더 소환해서 또 불러서 더 조사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수사 조사의 목적도 있지만 구속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준비 단계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내란 수계가 지금 출석을 해서 뭐 특검 수사에 도움되는 얘기를 뭐를 하겠어요.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저 소환 조사를 통해서 특검이 증거에 있어서 얻을 건 별로 없어요. 예. 그럼 왜 절차를 밟느냐?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밟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사실 첫 번째 28일 날 있었던 조사에서는 박창환 총경이 조사자로 나서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 거부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오늘은 총경은 그냥 지원하는 역할이고 부장검사 둘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 모를 조사 거부로 인해서 좀 지연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순조로운 조사를 위해서 내란 수계 측에서 박창환 총경한테는 수사를 못 받겠다 하니까 굳이 박창환 총경을 내세워 가지고 조사 지연을 일으킬 이유가 실익이 없거든요. 특검 입장에서는. 그러면 검사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끔 하면 되니까 아까 말했듯이 영장 청구한 사전 절차로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한번은 물어봐야 돼요.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그 절차가 지연이 중단되다더니 늦어진다더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제가 보니까 이제 기싸움은 끝난 것 같습니다. 기싸움의 승자는 특검인 것 같고, 그렇죠? 구속의 키도 특검이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주도권을 잡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는 오전 조사의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은 박지원 특검보가 나와서 어느 정도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오늘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오늘은 아마 박지영 특검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순조로운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명을 할 거고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지금 특검 측이나 또 내란 수계 측이나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판사를 생각하면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다 받았는데 내란 수계 측에서 서명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영장 판사가 볼 때는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것을 이제는 하지 않고 이제 그 전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이신 체면 이걸 좀 살필 겨를이 없어요. 이제는 영장이 청구됐을 때 뭐가 나한테 유리한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순조롭게 협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계신 것 보여집니다. 같은데 예. 오전에는 체포영장 집회 저지에 관한 조사는 끝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비화폰 기록 삭제라든지 외환 혐의라든지 아니면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한 혐의들이 이제 조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주요한 혐의는 어디라고 보세요 지금? 저는 이제 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증거인멸 교사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갔을 때 경호처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그것을 저지해서 막았잖아요. 이게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고 그다음에 비협폰 사용 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으면 증거인멸 교사거든요. 이 부분은 경찰 국수본에서 이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추가된다면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 예.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인데 이건 증거도 뚜렷하고 입증도 쉽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서 신병이 확보가 되면 외환 유치죄 부분은 많은 부분을 더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석열이 헌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후에 선포문 문서 작성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제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한덕수 뭐 이제 김용현까지 사후에 이 문서를 만들어서 사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윤석열의 주장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건 궤변이죠. 궤변. 그러니까 대통령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된다. 그게 헌법 82조입니다. 네. 헌법책을 보면 대통령이 문서로서 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돼 있어요. 예. 그게 탄핵 사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수행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그 문서에는 해당 관여된 국무위원이 부수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같이 서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 서명 없이면 그것도 역시 무효라고 돼 있어요. 헌법책에. 그러면 그것도 탄핵 사유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정 행위를 하기 전에 서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계엄 선포 행위 이후에 사후에 서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사후 서명은 사전에 그 서명이 있었다는 것을 조작하는 행위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가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것은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는 궤변이고 오히려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내가 사후에 증거 조작 행위를 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행위를 했습니다는 것에 대한 자백 행위죠. 그러네요. 그 사후에 작성한 것도 문제가 됐지만 그걸 다시 한덕수가 폐기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뭐 그 전에 바로 보면 안가 회동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헌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인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 한덕수 총리의 서명한 다음에 폐기하라고 한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본인만 왜냐하면- 빠져나가기 위한 건지. 왜냐하면 이제 서명을 해서 마치 이 사전에 부서가 있는 계엄 선포문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그것은 윤석열, 한덕수, 그다음에 저 부속실장, 그다음에 김용현 이 네 명밖에 모르는데 그걸 왜 파기하라고 했을까? 파기를 요청을 한덕수 총리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한덕수 총리가 마음속으로 이걸 서명하더라도 어차피 부소나 국무회의가 여권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건 그대로 밝혀질 거다. 그러면 내가 이걸 사후에 이거 해놓은 것이 사후에 했다는 것이 밝혀질 거고 밝혀지면 내가 그 이 불법 비사 계엄에 처음부터 모의한 것으로 오히려 내가 더 엮여 들어가지 않느냐. 그럼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걸 문서를 파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런 본인이 생각이-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본인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맞는 게 일단 사후에 작성했을 때는 계엄이 성공하면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이 된 이후에는 아 이게 내가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문제가 될 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생각하겠죠. 같아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소환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내란 주요 가담자가 되는 거고 일부는 직권남용 피해자로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제 일반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할 때는 국무위원들은 사실상 혐의가 없다 이렇게 그랬었죠. 결론을 냈었는데 네.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과연 국무위원이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어디까지이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냥 가담하지 않으면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한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란 행위를 막는 데까지 가야 의무를 다하는 거냐.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조특검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에 연락도 받지 못한 부분들은 일단 그래도 그 혐의에서는 빠질 것 같고 근데 연락을 받고 가서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반대했던 국무위원들은 그러면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한 거냐. 그리고 뭐 거기까지 다 했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총리는 그냥 이거 안 됩니다 정도 말하는 거 가지고 다 되는 거냐. 총리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막을 의무가 있는 거냐. 그런 법리 판단을 특검은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몸으로 막거나 적극적으로 나선 국무위원은 정말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현장에서 대통령한테 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근데 대통령이 불법 비상경을 선포를 하면 자기가 돌아가서 자기 부처에 가서 우리 부처는 이 계엄에 대해서 일체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지시하고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죠. 헌법을 수호하는 바람직한 모습. 예. 그럼 이렇게까지 하려면 본인도 엄청난 리스크를 안아야 돼요. 만약에 저 불법 계엄이 성공하면 자기는 반대 세력으로 취급받아서 오히려 처벌받겠죠. 내란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 어느 한쪽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 헌법 소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헌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의무를 어디까지 적극적인 의무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냥 소극적인 의무면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조특검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직권 남용 피해자 이게 저는 조금 거슬리긴 하거든요. 피해자라는 표현 자체가 국민이 피해자지 국무위원이 피해자일 수 없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수사 기법 중에 하나로 봐야 될지 그 국무위원을 피해자라고 하고 어느 정도 좀 진술을 받아내는 그런 용도인 건지. 근데 그 부분이 직권남용이 형법상 직권남용이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라.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밟는 어떤 공무원이 실무 공무원이 국무원 15명한테 다 연락하겠습니다. 뭐 20명한테 다 연락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이 사람한테는 하지 마. 그러면 그 실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누락된 국무위원들은 국무위원으로서 할 권한 행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런 식의 직권남용을 의유로 하기 위해서 특검이 지금 실제로 그 죄명을 혐의에 두고 하는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검토하는 아이디어로서 범죄 아이디어로서 뭐 내부에서 나왔는데 그게 온전히 확정되기 전에 그냥 브리핑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첫째 날 1차 소환 조사 때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기 위함인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비쳤었어요. 그중에 이제 박창환 총경이 수사했을 때 뭐 가해자 피해자 논리를 들면서 이제 좀 거짓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견 경찰관 3명을 통해서 수사를 의뢰했고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이게 그럼 수사방해 입증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내란 특검법 22조에 네.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 수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계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박창환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병력을 데리고 현장에서 지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김송훈 경호처 차장, 이강우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하러 간 것이지 윤석열 내란 속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간 사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변호인들은 박창환 총경이 윤석열 내란 속의 체포를 집행하러 와서 지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건 허위사실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허위사실을 근거로 조사받을 수 없다. 또 조서에 서명하지 마라. 이런 식의 조언을 하셨으면 수사방해에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벌써 이제 3명의 경찰관을 그 수사를 할 사람으로서 파견까지 받았으면 그건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외환죄 관련해서 좀 여쭤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게 이제 속보들 뭐 단독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 직접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그 작전에 참여한 자들에게 표창도 주고 5개 군에는 경력금까지 줬다고 합니다. 이거는 뭔가 이제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든지 관련한 작전에 있어서 비적극적으로 나갈까봐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외환죄 혐의를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 사령부에서 드론을 띄워서 북에 보냈는데 그럼 드론 사령부만 협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뭐 공군 작전 사령부나 이런 데서 다 그걸 지켜보고 있고 그 작전을 승인해야 드론이 우리 상공을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령부하고 군인들에 대해서 표창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건 외환유체의 혐의가 점점 짙어지는 거고 예. 표창을 받고 또 경력금을 받은 그 군 사령부하고 각 사령부 5개하고 예. 그 군인들은 다 조사를 해봐야죠. 왜 표창을 받았는지, 표창 상신을 했는지, 왜 경력금이 지급됐는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 각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걸 다 조사를 해보면 외환유치죄의 혐의가 좀 더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예. 외환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뭐 내란죄, 외환죄, 뭐 반란죄, 이적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 그러니까 통해서 이제 좀 같이 공모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좀 증명하기는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적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께서? 이제 가장 쉽게 검토할 수 있는 게 일반 이적죄예요.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국군의 이익을 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드론을 보내가지고 북이 우리를 공격하게 하면 대한민국의 국군의 이익을 해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 미수범도 처벌하고 예비범도 처벌하니까. 근데 이건 형량이 좀 낮아요. 근데 외환유치죄는 이제 형량이 굉장히 강한데 사형 무기 이 둘뿐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국과 통모하여 전단을 여는 자예요. 전단. 전투의 개시를 전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과 통모 여기 해당되느냐? 이건데 이런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요 죄를 한 번도 적용한 적도 없고 판례도 없고 예. 주석도 이게 별로 없어요. 아니 북한을 외국으로 보느냐 여부까지도 지금 논란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북한은 헌법적으로는 외국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탈북민이 우리가 국적을 부여하잖아요. 헌법적으로는 외국이 아닌데 남북 대치 상황으로 보면 저긴 적국이고 또 그런 면에서 외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이 여기서 외환유치죄에서 외국은 넓은 개념이고 헌법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로서의 북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해당될 수도 있고 통모라는 개념은 공모라는 개념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이라서 직접 나 계엄을 일으켜야 되니까 당신들이 여기 좀 공격해줘. 그래 알았어. 이건 공모 수준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더 넓게 1차 드론 보내고 2차 보냈는데 북한 쪽에서 야 윤석열이 이거 계엄 일으키려고 구실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눈치를 챈 상태에서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공격할 거야? 라고 저쪽에 발표를 했는데 또 보낸다. 그런 상태면 이게 서로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서로 의도를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통모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가요? 이 해석은 아무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판례도 없고 네.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공모보다 훨씬 통모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에서 한 2번, 3번 드론이 왔을 때 한 번만 더 보내면 우리가 때릴 거야? 라고 했는데 또 보내. 그러면 거의 서로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정도면 통모 아니냐? 통모 수준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특검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국회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 의원실 라이브 이건태 민주당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위클리 민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